여러분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를 보면서 분노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해봅니다. 일본 내에서도 진실을 찾아 용기 있게 행동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분노도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가깝습니다. 그것만 봐도 누구 땅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도 우라가 치밀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바로 깨어있는 한 일본 대학생의 충격적 행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카무라 켄이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23살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최근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죠. 사실 저는 평범한 일본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죠. 특히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모두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캠페인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학기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시다 마사오 교수님은 일본 역사학계에서 보수적 견해로 잘 알려진 권위자였죠. 첫 수업에서 그는 역사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의심이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짜 역사학자가 되려면 증거를 찾아 우리 영토가 정당하다는 것을 더 확실히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기 과제로 다케시마 문제의 역사적 근거를 조사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일본의 영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찾아 완벽한 보고서를 쓰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마침 요시다 교수님의 눈에 들어 연구실 조교 자리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야심찬 마음으로 도서관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한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DVD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어 자막이 있어서 호기심에 시청했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에도시대 일본 지도들이 등장했고 놀랍게도 그 지도들에는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조작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선동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대학 도서관 고문서실을 찾았습니다. 고문서 담당 사서 미츠아 씨는 제가 에도 시대 지도를 요청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영토 분쟁 세미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요시다 교수님이 추천한 자료 목록이 따로 있다고 언급했지만 저는 독자적인 연구를 위해 원본 지도를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츠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밀번호로 잠긴 서고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네이 쇼토쿠본도,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통람도설, 다자이 슌다이의 개정일본 여지전도 등 여러 에도 시대 지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다케시마는 분명히 조선 영토 쪽에 색이 칠해져 있었고 일본 영토와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미츠아 씨는 이런 자료들이 보통 학부생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시다 교수님 수업 학생들에게는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10년 전 한 대학원생이 이 지도들을 논문에 인용했다가 학위 취득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미 진실을 본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 정부 문서들도 살펴봤더니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는 일본 정부조차도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던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신념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일주일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료를 탐구했죠. 그리고 다음 세미나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일본 정부의 주장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질문했어요.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요시다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그런 자료들은 당시의 측량 기술 부족으로 인한 오류일 뿐이라며 수업 주제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 지도에서 일관되게 같은 표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단순한 오류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죠.
교수님의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업 후 교수님은 저를 연구실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셨어요. 그는 학문적 호기심은 이해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의 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하듯 속삭였어요. 그가 말하길 그도 사실은 그런 지도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학문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학자로서 국익에 반하는 연구는 자제해야 하며 그런 불편한 진실은 수면 아래 두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이 문제를 파헤친다면 그가 보장했던 대학원 추천서와 연구 조교 자리는 물거품이 될 거라고 암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존경했던 교수가 학문적 진실보다 정치적 편의를 선택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이상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캠퍼스 생활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세미나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일부 학생들은 저를 한국 스파이나 매국노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저와의 접촉을 피했어요. 학과 사무실에 갔더니 이전에 약속받았던 장학금 심사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장 친했던 친구 타나카의 배신이었어요. 그는 3년간 룸메이트로 지냈고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귀가했더니 타나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요즘 이상해졌고 민족주의자인 자신의 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타나카가 제 연구 자료들을 몰래 요시다 교수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죠. 저는 외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러던 중 과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김미영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온개건 교수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 교수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이 한국인 교수가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의심했죠. 하지만 김 교수님은 제 예상과 달리 양국의 입장을 모두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역사는 때로 정치와 얽히게 되며 양국 관계의 상징이 된 영토 문제는 특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교수님이 당신이 애국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사랑하고 개선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김 교수님의 격려를 받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익명으로 아사히 신문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놀랍게도 타나카 쇼타 기자님이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를 제안하셨습니다. 두려웠지만 김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자료와 증거들을 보여드렸고 타나카 기자님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메모를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기자님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카무라 씨, 당신은 큰 파도를 일으키려 하고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마침내 아사히 신문에 에도 시대 지도로 본 다케시마.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단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익명을 요청했지만 교내에서는 금방 제가 그 정보원이라는 소문이 퍼졌죠. 그날부터 제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저를 한국의 스파이, 역사를 왜곡하는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학교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심지어 일부 극우 단체에서는 저에 대한 협박 메일까지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은 기숙사 문 앞에 매국노는 떠나라는 낙서가 있었고 다른 날은 신발장에서 제 운동화가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시다 교수님은 저를 부르셔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세미나 수강을 철회하라고 권고하셨고 학과 내 다른 교수님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수님은 복도에서 저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셨고 다른 교수님은 수업 중에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은 학문의 적이라며 간접적으로 저를 비난하셨어요. 그 무렵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사 내부에서 누군가가 제 신원을 누설한 것이죠.
익명을 보장받았음에도 제 이름과 학과 심지어 사진까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었습니다. 타나카 기자님이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께도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다그치셨어요. 왜 하필 그런 문제를 건드렸냐고 가족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전화하셨죠. 친척들로부터 왜 내 아들이 한국 편을 드냐는 질문을 받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느낀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 제가 거의 포기할 뻔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나카 기자의 기사를 본 몇몇 역사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이죠. 물론 일본 사회 대부분은 여전히 저와 기사에 강한 적대감을 보였고 독도는 다케시마라는 입장을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특정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라며 비난했고 문부과학성에서는 정확한 역사 교육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작은 변화도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지지를 표했고 심지어 교수님 한 분이 몰래 쪽지를 건네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타나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 자료를 몰래 교수님께 전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를 읽고 난 후 깊이 반성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가 불투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적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김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대학원에 진학할 기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역사학자의 꿈은 사실상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며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